네, 안녕하십니까. 관세보인 커스앤 박주영 간사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FTA 진출을 위해서 FTA의 단순한 어떤 원산지 판정보다는 보충적이고 좀 이례적인 방법으로 원산지 판정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무엇일지 고민해보고 5가지 사례 정도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재 규정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FTA에 있어서 세 번 변경 기준으로 할 때는 통상 이제 미소 기준이라는 것을 보충적 기준으로 활용을 하시지만 부가가치 기준을 판정할 때는 중간재가 어떻게 보면 보충적 기준으로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재 규정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면 생산자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해서 중간의 제품, 그러니까 완제품 이전에 중간 제품을 생산한 경우 당해 중간 제품이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을 하면 역외산 재료의 가격을 무시하고 중간 제품의 가격 전체를 역내 부가가치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재 규정이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통상 자동차 완제품 완성차를 수출할 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옆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완성차를 수출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수출하는 완성차에 포함되는 중간재 제품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 오일부터 엔진, 미션 쭉 있는데 이 중간재 규정을 활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한 원자재 역외산의 비원재료의 재료 가치 비율이 58%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완성차에 대한 역내산 처리를 위해서 이 중에 하나의 품목 에어백을 정해서 자가 생산 중간재 제품을 지정을 하게 되면 에어백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판정을 다시 한번 해보고 만약 에어백에 대한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에어백 제품 자체에 대한 가치를 역내산으로 인정받아서 최종적으로 역내산 부가가치 58%로 인정받아 완성차 자체가 역내산으로 판정되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군별로 어떻게 보면 중간재를 좀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통상 이제 전자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층적 공급망, 다국적 공급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내 생산된 칩이나 PCB를 중간재로 인정해서 규정해서 원산지 판정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원산지 판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중간재에 대한 활용이 높고 빈도가 높은 품목이라 통상 엔진과 변속기의 제품을 중심으로 중간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섬유 의류 제품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후에 설명될 공정 누적과도 연관이 있지만 원사, 직물, 봉제 형태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프로세스에 있어서 역내의 원사 또는 직물을 중간재로 인정을 한다면 최종적인 완성품의 의류의 원산지 판정이 매우 수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싱가포르로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이고 LCD TV 그러니까 완제품 HS 코드가 901380에 해당하는 완제품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위에 오른쪽 내용 보시면 중간재를 만약에 미적용했을 경우에는 BOM상의 내용 나와 있는 원산지가 미상으로 처리되어 있는 역외산의 재료의 값이 6,100원이 됩니다. 그래서 10,000원에서 6,100원을 빼서 그걸 다시 10,000원으로 나누면 약 39%의 부가가치 비율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왼쪽 하단에 보시는 완제품에 대한 부가가치 기준 충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첫 번째 제품, 반제품 LCD 패널에 대해서 제가 생산한 LCD 패널에 대해서 중간재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다시 실시한 경우 만약 LCD 패널이 역내산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경우 미상으로 처리됐던 역외산의 가치를 역내산으로 인정받아서 최종적으로 54%의 부가가치 기준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의 애로 사항이 이제 원재료 매입 단위 기준으로 했을 때 부가가치 기준이 충족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냥
원산지 판정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가 생산 불품을 중간재로 규정을 하시고 중간재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한번 수행해 보신 다음에 만약 중간재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충족된다면 그를 통한 원산지 판정이 충족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다만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밑에 내용에 나와 있지만 한인도 세파라든지 한 아세안 FTA 같은 경우에는 중간재에 대한 규정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한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RCEP의 국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RCEP을 대체적으로 활용하시는 방법도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체 협정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식품이나 이제 섬유, 의류 물품을 수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에 이제 한 아세안 FTA 또는 한 베트남 FTA 같은 경우에 단순히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가공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한 아세안 FTA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어떤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 재단 또는 봉제된 것에 한한다. HS 코드가 변경되지만 반드시 영내에서 재단과 봉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식품에서 닭으로 만든 기타 조제품인데 여기에도 보시면은 FTA 가격 기준의 60%가 넘어야 된다. 다만 일류, 이류, 오류 그러니까 이제 산동물, 동물성 생산품에 해당하는 HS 코드류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재료는 영내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면서 FTA 원산지 판정 충족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RCEP이나 한 베트남 또는 개별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편물제 양말입니다. 그래서 611596에 대한 편물제 양말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려는 한국 기업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한아세안 FTA를 통해서 밑에 원산지 결정 기준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제 전제 조건은 영내 부가가치 기준을 활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전제하에 세번 변경 기준을 활용하려 했더니 편물제의 양말은 기본적으로 재단과 봉제가 한국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번 변경 기준에 따른 한국산 판정이 아예 불가능했다. 다만 RCEP이라는 새로운 협정이 등장하면서 밑에 보시면 2단위 세번 변경 기준만 충족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한 베트남 개별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활용했을 때에는 한국산 판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격 증빙의 수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 기준이 적용이 어려운데 세번 변경 기준을 적용하려고 했더니 별도의 가공 요건들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한 아세안 FTA를 활용할 것이 아니라 개별 변경 또는 RCEP을 활용할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대체적 활용은 OEM과 ODM의 계약으로 현지 진출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인도 시장에 대한 특수성이 여기에서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과 인도는 세파 협정이 돼 있지만 원산지 판정이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도 현지에서의 세관 집행이 매우 엄격해서 FTA 활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진출을 하시려는 한국 기업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직수출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회 진출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해서 장표를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 엘사가 있는데 인도의 S사에게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가 만들어서 원산지 판정해서 세파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자니 또는 현지에서의 수입 통관이 매우 어려울 것 같은 경우 이미 진출해 있는 인도에 진출돼 있는 한국 ODM 기업사와 OEM 기업사와 계약을 맺어서 외국 인수 수입과 외국 인도 수출의 개념을 활용해서 실제 수출입은 우리가 일어나지만
실제 현물은 인도 내에서만 이동하는 방식으로 직수출이 아닌 간접 수출 방식으로 FTA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외국 인도 수출이라는 개념은 물건은 국내로 반입되진 않고 제가 수출 대금은 영수하지만 해외에서 해외로 물품이 직접 인도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외국 인도 수입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 인도에서 한국에서 인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 자체 또는 제3국에서 인도로 수입되는 원재료를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도 수출 같은 경우에 이 또한 한국에서도 실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대금만 영수하고 인도 내에서 완제품이 공급됨으로써 수출을 완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한 인도 세파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도 그 적용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통관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현지 세관에서 추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또는 해외에 OEM사에 진출된 기업이 있다면 해당 기업을 통해서 외국 인도 수출과 외국 인수 수입의 개념을 활용해서 수출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가공 수행 국가의 이전입니다. 이 장표에서 오탈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보시면은 중국은 한국과 FTA 체결되어 있지 않아가 아니라 한 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았는데 여기 조금 빈칸이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수정 좀 부탁드리겠고요. 내용을 사례로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례는 이제 RCEP이 등장하기 전의 사례인데 이제 아세안 국가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신발 기업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인가공을 중국 업체와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었고요. 원부 자재를 공급한 다음에 완제품 신발에 사용되는 신발 가피를 수입한 다음 국내에서 마무리 작업을 한 다음 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인가공을 수입한 경우에는 한 아세안 FTA 영내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출 제품에 대한 한 아세안 FTA 활용만 가능했다. 다만 인가공 국가를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이전을 한다면 영내 국가에서 인가공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 및 FTA 적용이 신발 가피 수입 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신발 가피 수입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과에 있어서는 비양어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아세안 국가로서의 인가공국 이전을 제안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요즘 워낙 인가공비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인가공 국가를 많이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RCEP이나 한 아세안 FTA를 통해서 영내 국가에서 원산지 생산을 이루어진다면 FTA를 좀 더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누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FTA가 이제 양자 간에 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다자 간 체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누적의 개념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누적은 재료 누적과 공정 누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누적 상대국이 하나냐 또는 두 개 이상이냐에 대해서 양자 누적 그리고 다자 누적의 개념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FTA 내 누적, 그러니까 당연히 한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FTA 내 누적, 국가가 여러 군가가 있기 때문에 FTA 내 누적이 가능하고 또 요즘은 FTA 간 누적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산 직물에 대해서 베트남 EU FTA에서 재료 누적을 인정해주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RCEP과 관련된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 RCEP 체결 국가인 개별 FTA 협정을 충족한 경우에는 한국관세청에서도 FTA 간 누적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의 개념은 아니고요. 캐나다나 미국 쪽 FTA에 있어서는 이제 FTA가 누적에서 공동 원산지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서 유사 누적과 교차 누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이 다국가, 요즘은 이제 전 글로벌 공급망이 생기면서 당연히 여러 국가에서의 생산 공정이 분업화되고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FTA의 누적 활용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이 사례는 이제 관세청에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 사례이긴 한데요. 자동차 클러치를 수출함에 있어서 밑에 보시면 BOM 원재료 명세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원산지도 나와 있고, 대상 협정이라고 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은 FTA 협정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RCEP이 없었다면 부가가치 비율 산출 시 중국산, 일본산에 대한 원산지는 영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약 14%의 부가가치 비율이 산출이 되는데, RCEP 누적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중국과 일본 또한 영내산으로 처리될 수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게 누적이 허용된 것으로 보면 되는데요. 누적 허용을 통해서 부가가치 비율이 약 75%로 FTA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CEP 등 메가 FTA를 통해서 원재료 조달처의 다수로 인한 FTA 한해 사양 또는 한 FTA 적용이 불가했던 완제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판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사례 하나를 조금 더 가지고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워낙 인가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엑스레이 장비 제조 기업이었는데, 중국 인가공 수출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인건비나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반제품을 수출한 다음에 다시 가공해서 한국으로 재수입하고 이를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RCEP이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종 단위에서 수출하는 완제품에 대해서만 뭐 한아세안 FTA를 활용해서 진행을 했겠지만, 이제 RCEP을 활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중국에서의 생산하는 공정도 영내 가공 공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FTA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RCEP 같은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 증명서라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서 만약에 한국 단위에서 마지막 후공정이 불인정 공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수출할 때 중국에서 받았던 RCEP 원산지 증명서를 활용해서 백투백 원산지 증명서를 이용하면 수출을 할 때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발표 전에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 관세사 합격한 지는 17년 정도 됐고요. 저는 이제 FTA 쪽을 좀 전문적으로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FTA 업무를 저희 업체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반드시 뭐 관세사한테 그 한번 검토를 맡으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그 제가 7, 8년 차까지는 1년에 한 150에서 200개 업체를 컨설팅을 직접 나가서 컨설팅을 진행을 했는데, 한 7년에서 8년 차 때 제가 한 1000개 업체 정도 방문을 하면서 저 혼자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면은 내가 어디 가서 FTA로는 더 배울 것도 없고 경험을 쌓는다고 해도 더 실력이 증가하지 않겠구나 했는데, 이게 10년 차, 지금은 15년, 17년 차인데 내가 그때 너무 좀 자만했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제가 업체를 방문하면서 지금도 많은 걸 배우고 있고, 내가 옛날에는 이게 틀렸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17년 동안 2000개 업체를 방문하면서 경험을 했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그냥 한 개 업체, 뭐 이직을 1년마다 한다고 하더라도 뭐 많아야 10개 업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니까 관세사도 한 군데만 의뢰하시면 안 되고 최소 두세 군데 의견을 물어보시고 그 두세 군데가 다 일치하는 경우에만 진행을 하셔야 돼요. 관세사마다 이제 생각하는 어떤 분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어떤 분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어떤 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한 세 곳 정도 문의해 보시고 세 곳 다 된다라고 했을 때 그 FTA CO를 발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오늘 강의 말고 제가 지난주나 계속 요즘에 한미 관련돼서 그 강의 의뢰를 많이 받고 있는데
미국 판례라든가 추징 사례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 세관도 그렇고 FTA 추징 실적을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지는 않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제가 나름대로 한 일주일 동안 검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1년에 한 500억 정도 추징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한미 같은 경우는 직접 검증이기 때문에 그 통계가 나오지는 않는데 더 많은 금액을 추징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미는 직접 검증이고 어떤 업체가 추징을 당했다고 하면은 다른 업체한테 그걸 오픈 안 합니다. 좀 창피한 부분도 있죠. 이게 추징이, 여러분 업체는 추징을 안 당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들은 추징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그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것은 반드시 다른 외부 기관에, 특히 관내사한테 검증을 여러 번 받아야 된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FTA 통상 종합지원 센터 쪽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okfta.기타.net이라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화면인데, 이 화면을 통해서 뭐 온라인 상담, 콜센터, 1일 방문 컨설팅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저희 구성 화면이고요. 가장 먼저 저희가 이제 쉽게 상담하실 수 있는 거는 1380이라고 전화기 보시면은 1380이 물음표예요. 그래서 국번 없이 1380 누르시면은 그 저희 통상 지원 종합 지원 센터 쪽으로 연결이 돼서 뭐 FTA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뭐 저희 통관이라던가 뭐 HF 코드, 그리고 비관세 장벽 인증, 지재권, 규격 인증, 저희가 변리사 그리고 KTR 같은 이제 인증 기관도 같이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즉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전화를 통해서 상담이 부족한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1일 방문 컨설팅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국에 총 18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사가 직접 여러분들 업체를 방문드려서 무료로 다 상담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관세사가 10년 차 이상이에요. 뭐 10년에서 20년 차 이상 관세사가 다 있고, 지역 관세사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면 바로 여러분들 업체를 찾아가서 방문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보통 저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전화로는 여러분들 업체를 파악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막상 나가서 현장을 돌고 서류를 보다 보니까 서류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오류가 있어요. 이 업체는 추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사례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화 상담으로만 진행하지 마시고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직접 방문 컨설팅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1, 2회 방문으로 좀 그러니까 그 의문이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OKFTA라고 직접 여러분들이 업체가 이 OKFTA 컨설팅 신청을 하셔서 이제 선정이 되시면은 5번 정도 관세사가 저희 업체를 방문드려서 심층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홈페이지 오시면은 FTA 교육 정보와 다양한 어떤 최근에 이슈되는 부분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매뉴얼 같은 것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한미 상호관세죠. 제가 요즘에는 한 달에 한 10개 정도 업체를 방문 컨설팅을 나가고 있고, 대부분 다 미국에 수출하시는 업체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 중국에서 의뢰를 받으십니다. 중국에서 보통 완제품을 미국으로 보내시다가 이제 한국을 한번 거쳐가지고 원산지를 세탁을 해서 나가려는 업체예요. 일부 조립을 하겠죠. 근데 제가 10군데 나가면은 7, 8군데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안 나와요. 예. 그리고 어떤 업체는 그냥 완제품을 구매한 다음에 메이드 인 코리아 그 부분을 메이드 인 차이나를 코리아로 이렇게 그 원산지를 세탁해서 그냥 나가시려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한국에서 조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가공을 안 하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안 나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1380으로 전화하셔서 날짜 잡으셔서 방문 컨설팅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트라 중소혁신기업팀 김은영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코트라 수출 지원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많은 코트라 사업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관세 대응 관련된 사업과 그리고 일반적인 코트라 지원 사업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관세 대응 관련해서 코트라가 어떤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라는 관세 대응 119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 대응 119는 지금 2월 18일 날 처음 만들어졌고 현재 지금 장표는 7월 달로 되어 있지만 현재 9월 20일 기준까지 한 7,700건 정도의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관세가 몇 퍼센트 정도였어요 라는 문의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어떤 식으로 파생상품 함량을 산출하는지, 그다음에 이전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심층적인 상담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 대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담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 전화로 전화를 주셔도 상담이 가능하고요. 온라인이라던가 카카오톡, 편하신 방법으로 관세와 관련된 문의에 대해서 저희 수출 전문위원님이 1차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상담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외 무역관이라던가 외부 법무 관세법인과 연계해서 기업분들께서 원하시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미관세 대응 헬프데스크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프데스크 같은 경우는 총 9개국 20개 코트라 해외 무역관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지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현지 경영이나 애로를 해소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생산기지 이전이나 등 현지 시장 확대 지원에 관련된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사실 진행을 하실 수 있지만 가장 기업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현장의 실시간 정보를 좀 빨리 재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저희 해시뉴스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또한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서 필요하신 정보들을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고서는 꾸준히 코트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단편성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안내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층 정보 같은 거 역시 저희 코트라 홈페이지 혹은 해외 시장 뉴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세 관련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개드리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CBP 이룰링 대행 지원 사업입니다. HS 코드를 이제 미국 CBP 통해 가지고 먼저 사전에 확인을 받는 작업이고 이건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제품이 미국에서 어떠한 HS 코드로 분류가 되는지가 사실 기업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CBP 통해서 기업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고 서류를 받아보실 수도 있긴 하지만 모든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우신 중소 중견기업분들을 위해서 코트라에서 CBP 이룰링 대행 지원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현재 내 제품의 HS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제가 CBP 이룰링 설명드리면서 좀 빼먹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관세 대응 119가 초반에는 관세 관련 기본적 문의였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심층 상담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세 법인과 협업을 통해서 심층 컨설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 함량 가치 산출이라던가 과세 가격 검토 등 좀 심층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들을 일부 선별을 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코트라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주로 서울에서 설명을 하지만 그러다 보면 지방 기업분들께서 코트라에서 생산하는 현지 정보라던가 현지 동향을 좀 파악하기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간 총 한 51회 정도 개최를 했고 현재 9월 중에도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기업분들에게 현재 통상 환경이라던가 대체 시장 진출 전략 등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라고 해서 산업부와 함께 바우처를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추경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현재 바우처는 발급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는 내년에도 아마 긴급 바우처 형태로도 진행이 되게끔 지금 정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수출 바우처 사업에 관심이 있으실 경우에는 정부에서 발급하고 있는 바우처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코트라 지원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트라에 대해서 좀 아시는 기업분들은 아시겠지만 코트라 사업이 정말 너무 많고 그리고 사업 하나하나를 좀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하면 기업분들이 우리 코트라 사업을 좀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만든 장표가 바로 이겁니다. 코트라 사업이 되게 복잡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내가 기업 맞춤형으로 1년간 지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 품목과 산업에 맞춰서 바이어를 발굴할 것인지에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맞춤형으로 저희가 1년간 지원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는데요. 수출을 한 번도 못 해봤던 기업, 그리고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대상으로 1년간 맞춤형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트라를 찾아오는 많은 기업분들이 저희 원하시는 거는 해외 바이어 발굴, 거래선 발굴이 아마 최우선으로 원하시는 서비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산업별로 해외 바이어를 만나는 기회를 수출 상담회, 해외 전시회, 무역 사절단 또한 또 특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사업들로 이름으로 구성을 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은 수출을 한 번도 못 해본 기업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하기 때문에 전담 인력이 없는 기업분들 대상으로 저희 퇴직 무역 인력인 수출 전문위원회를 매칭을 해서 위원님께서 무역 실무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던가 바이어 교신 지원 뭐 이런 식으로 기업분들에게 맞춤형 수출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수출을 직접 수출을 할 수 있지만 아직 나는 그 정도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분들을 위해서도 저희 전문무역 상사를 활용한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무역 상사는 산업부가 선정한 한 650개의 기업 분들이 있고요. 이 기업을 통해서 기업분들이 간접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코트라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무역 상사와 함께 해외 전시회를 나간다던가 현지 맞춤형 해외 마케팅을 진행한다던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견글로벌 지원 사업입니다. 아까 방금 전 말씀드린 사업은 사실 수출을 거의 안 해본 기업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 중견글로벌 지원 사업은 중견 기업만을 위한 사업입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과 거의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수출 전문위원님이 그 진출 희망하는 지역의 로드맵 작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코칭을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 역시 내수 중견 점핑 중견, 뭐 중견 글로벌 이런 식으로 좀 중견 기업을 세분화해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사화 사업은 워낙 유명한 사업이라 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해외 지사 설치 여력이 없는 중소 중견기업분들을 대신해서 저희 코트라가 해외 무역관에서 지사 역할을 대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연중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사실 연중 신청이긴 하지만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차수별로 나누어서 신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8차 모집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8차가 마지막으로 올해 모집은 마감이 되고 아마 내년도에 다시 모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우처를 지사화 사업을 좀 이용하고 싶으신 기업분들은 차수별로 언제 코트라가 모집을 시작하는지 참고하셔서 그 차수에 맞춰서 신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물류센터도 사실 코트라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비가 사실 기업분들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코트라 해외무역관에서 공동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직접 물류센터를 만들기 어려운 기업들에게 저희 협력 물류사가 창고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사실 많은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이 맞춤형 기간제 사업들은 연초에 모집을 하고 중간에는 모집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기간제 사업이다 보니까 연초에 모집을 하고 있고요. 공동물류센터 역시 연초 또는 연말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물류센터 사업은 이미 모집이 마감이 되었고 아마 오는 12월에 새로운 업체 모집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어를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출 상담회와 해외 전시회가 기업분들께 가장 익숙한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출 상담회는 별도의 출장 없이 코트라가 바이어를 모집을 해서 이 모집된 바이어가 한국에 직접 방한을 해서 상담을 하는 형태고요. 해외 전시회는 기업분들이 이제 직접 전시회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코트라는 해외 전시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해외 전시회를 직접 다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망한 전시회는 이제 한국관을 설치를 해서 공동으로 이제 전시회에 참여하는 방안이 있고요. 개별 참가 전시회라고 해서 한국관을 만들 수는 없는 전시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시회는 기업분들이 직접 참가를 하시고 그 참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해드리는 개별 참가 전시회로 나눠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출 상담회와 해외 전시회는 워낙 큰 사업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코트란 이제 산업별로 좀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소부장 혹은 그린 공공조달, 서비스 ICT, 소비재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저희 상담회 혹은 사절단 혹은 전시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가 속한 품목이 어느 품목인지 그리고 그 품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연초 사업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코트라 홈페이지나 담당팀에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5월, 6월 그리고 하반기에 있는 사업들을 주로 큰 사업들 위주로 예시를 갖고 온 거고요. 제가 이 장표에 넣어놓지 않은 다양한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소비재 기업이다. 그러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소비재 팀에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해외 전시회 같은 경우는 한 25년에 105회 정도 한국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국관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임차료와 장치비를 포함해서 한 70% 정도의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 외에도 개별 참가 전시회 역시 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전시회 개최하기 한 4에서 6개월, 좀 큰 전시회 같은 경우는 한 8개월 전에 업체 모집을 하고 모집된 기업들 대상으로 한국관을 구성을 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26년 전 한국관을 참여할 전시회가 현재 지금 모집 중이고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 선정이 완료된 전시회 리스트는 저희 GEP라고 그 전시 포털이 따로 있습니다. 이 전시 포털에서 확인을 가능하시고요. 한국관으로 선정된 전시회에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시회가 내년에 선정되는지 미리 체크하셔가지고 해외 마케팅 계획을 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역사절단 국내 전시회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수출 상담회와 해외 전시회는 코트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무역사절단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개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지방 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무역사절단 종류가 있고요. 저희 코트라에 있는 산업팀에서 직접 나가는 무역 사절단이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하는 사절단 같은 경우는 비용이 지자체의 비용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 모집을 하고 코트라가 수행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코트라 산업팀에서 운영하는 무역 사절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글로벌 사우스 지역이라던가 좀 유망한 품목들 위주로 선정을 해서 사절단을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사절단을 시작을 할 때 모집 공고는 모두 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절단 같은 경우는 연초에 대략적 계획은 나오지만 정확한 지역과 시기 역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코트라 홈페이지를 항상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전시회는 저희가 직접 개최하는 전시회는 아닙니다. 다양한 전시기관에서 여러 가지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국제식품대전은 코트라가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대구국제뷰티 엑스포라던가 소방안전박람회 등 코트라가 개최하지 않는 전시회에도 코트라가 바이어를 유치하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1년에 약 25개 정도 전시회를 선정을 해서 그 해당 전시회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에서 바이어를 유치하고 그 유치된 바이어가 전시회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해외 전시회도 많이 참여하시지만 국내 전시회도 많이 참여하실 텐데요. 그 국내 전시회에 코트라가 유치하는 바이어가 있을 경우 바이어와 상담을 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를 보시면 코트라에는 정말 많은 사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시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작고
작고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제가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연락을 받으실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코트라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 저희 뉴스레터 구독해 주시면 뉴스레터에서도 일주일에 2번씩 코트라의 유망 사업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실 경우에는 그냥 코트라 대표 전화로 전화해 주시거나 담당 팀에 문의를 하시면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추천을 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해외 진출이라던가 바이어 발굴 그리고 코트라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코트라에 찾아주시면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코트라 사업을 제가 다 담을 수 없어서 좀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의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